문재인 정부 때 약속했던 금액이 있어요. 분양가가. 그 금액보다 최소 2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비싼 게 아니야. 지금 그 2억 오른 금액도 지금 싼 거거든요. 다른 데 비합세는. 그래서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소장님과 올해 이제 또 뜻깊은 프로젝트를 함께 했는데, 머니트렌드 2026 요 책의 부동산 파트 네. 담당해 주셨잖아요. 네, 아무튼 처음 참여했는데 네. 너무 좋았고요. 함께 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닙니다. 네, 뿌듯하고, 예, 그리고 또 나오자마자 또 종합 1등해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종합 베스트셀러 1간도 1등하고 지금 교보문고에서 주간 종합 오프라인 한 5위 정도의 매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소장님에게 머니트렌드 2026 이 책에서 부동산 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가볍게 2025년도 이제 거의 뭐 한 10달 정도 지났죠. 이제 벌써 10월 중순 말이니까 2025년 간통하는 핵심은 뭐였고 2025년 부동산 시장이 나타나는 흐름 어떻게 됐을까 한번 좀 점검하고 가볼까요? 네, 이 책에서 이제 가장 큰 키워드 하나로 꼽았던 게 수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렴.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에 뭐 수렴한다, 아니면 뭐 네. 기준점에 수렴한다, 이런 의미의 수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올랐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좀 조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어떤 기준점에 수렴한다라는 키워드로 2025년도 시장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렴에 있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하나는 이제 매매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들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올라가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합을 맞춰간다는 수렴, 가격에 대한 수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세예요, 전세. 전세 대가에 대한 수렴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정책일 텐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규제 정책,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완화 정책,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때는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렇게 믹싱해서 컨버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전 두 정부보다는 뭔가 평균에 수렴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가격대도 이제 지금 뭐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다들 느끼시고 있으실 텐데, 저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하이 클래스에 있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시장들은 서울의 중하위권 시장과 지방 시장인데, 이곳들이 지난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조금씩은 이제 정상화 궤도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전세가는 전세가 좀 많이 없어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예전에는 전세가 한 80%고 월세가 2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세랑 월세랑 거의 반반 정도로 임차인들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는 시장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새로운 또 수렴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제 정책이 지금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방송 아마 나오고 있을 때쯤에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15일날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15일 발표하기로 했나요? 예. 근데 오늘이 13일입니다. 13일이군요. 근데 뭐 3일 뒤에 촬영할 거예요. 제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요? 예. 얘기해 주세요. 딱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규제 지역을 확대할 거고, 하나는 대출을 조금 더 규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간보기 정책이 나왔었어요. 그것들을 계속 언론에 2주 동안 뿌리면서 어떨까를 테스트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나온 정책들은 나오거든요. 지금 법을 바꿔서 정책을 내세워야 될 것들은 못 나오고요. 근데 지금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든가 대출 규제를 하는 것들은 지금 제도권,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 책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예견을 해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예견한 규제 정책 이외의 것들은 없습니다. 3차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온 규제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3차, 4차, 5차, 6차 규제 제도가 나와도 제가 제안했던 규제 범위 내에서는 벗어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이 부분들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이번 주에 진짜 그게 나온다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아니면 시장의 방향을 꺾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아마 거래량을 순간적으로 조금 적게 하는 영향들은 있을 텐데 대세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의 최종 결과는 수급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됐을 때 가격이 좀 이제 안정이 되는데, 지금은 수요자들은 너무 많고 공급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주요 지역들만 오르고 있거든요. 지방은 이미 공급 쪽이 더 많아서 조정이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서울의 요지들은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수급 문제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한동안 규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32번의 규제 정책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도 수급이 안 맞았던 겁니다. 결국은 5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2022년도가 돼서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아마 이번 정부도 초반 2, 3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도 인정을 했고 2027년도까지는 공급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부는 지금 이제 규제로서 좀 대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들은 좀 하향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계속 좀 우상향할 것 같고 그 외 지역들은 아마 좀 비슷한 시장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책 얘기 해주셔가지고, 이전에 나왔던 627이랑 97 대책은 이미 이제 지나갔잖아요. 1차, 2차로.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럼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 만나보시니까 뭐 거래량도 있고 매물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는. 그래서 이제 627 대책이 나올 네. 때는 이제 가장 컸던 것이 6억 원 이상 대출 금지였어요. 아, 너무 컸죠. 네, 그래서 이제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야 되는 네. 지역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줄었어요. 깜깜했죠. 예, 한 3분의 1 정도 거래량이 줄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던 지역들을 보니까 마포구, 성동구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마포구, 성동구는 이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처럼 좀 비싼 집들이 아니고 한 중견 정도 됐다가 이제 좀 비싼 지역으로 넘어가는 단계였었는데 아마 이제 그때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집을 사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3040이 될 텐데 맞벌이 부부고 둘이 합치게 되면 연봉이 한 2억이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대출을 10억 원 이상 받아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20억에서 30억 사이에 있는 주택들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수요가 좀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확 줄었었는데 그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잠깐 거래량이 줄었고 이제 그걸로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아래 단계 뭐 서대문구라든지 동대문구로 수요가 좀 분산됐습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성동구랑 마포가 다시 또 거래가 또 증가했어요. 결국은 한시적으로 한 3주 정도 거래량은 묶어뒀지만 궁극적으로 뭐 수급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이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좀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두는 예, 그런 효과만 있었던 것들이고 새로운 대책이 나왔던 게 97 대책, 공급 대책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을 135만 채 수도권에 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믿고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발표된 내용을 봤더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아니고 향후 5년 동안 2030년 동안 135만 채를 착공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그게 확정도 아니고 목표였어요. 그러면은 135만 채를 착공을 하면은 2030년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향후 한 10년 내에는 내가 실제 이사 갈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97 대책이 나온 다음부터는 627 대책으로 조금 줄어들었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9월달 거래량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9월달 거래량은 10월달이 끝나야지 그렇죠. 한 달만에 나오기 한 때문에. 달이니까. 네, 아마 꽤 많은 거래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행히 10월달은 연휴가 길었어요. 10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걸로 물리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9월달 거래량 가지고 분석하셔야 될 텐데, 거래량이 좀 폭증했고, 폭증하는 과정에서 시세도 많이 올랐다. 그게 아마 지금 그 627 대책, 97 대책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폭증하고 있나요? 지금 폭증을 했죠. 네. 아.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15일날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도 지금 거래량이 막 폭증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일단 종합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거래량을 좀 붙잡아 두려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627 대책으로 어쨌든 6억까지 이제 제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로 거래량이 급감했는 가운데서 또 신고가를 쳤던 이유도 궁금하지만 다시 어쨌든 그렇게까지 규제가 심해서 집을 사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왜냐면 너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내 돈 없으면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못 사면 큰일 나니까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인데, 이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20년 정도 주택을 사고 팔았다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미 겪었고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심하게 겪었죠. 규제를 32번까지 했으니까. 규제를 할 때마다 시세가 더 올랐거든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규제를 왜 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공급을 당장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뭐 김작가 TV처럼 좋은 TV를 보면서도 많이 학습을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에 이미 진출했거나 내 집 마련 하셨던 분들은 괜찮겠지만 네. 나는 지방에 있고 혹은 경기도 뭐 인천에 있는데 서울에 집안채가 없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핵심 입지는 아니더라도 네. 옆에 있는 입지라도 사고 싶은 마음들을 조금 더 자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입지 얘기를 주셔서 6.27 대책과 토제 재지정이 겹치면서 투자 수요가 강남을 떠나 또 인접 한강벨트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강벨트에 속하는 지역들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역들이 2026년에도 관심을 받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뭐 영원한 지금 수요층들의 로망인 지역인 것 같아요. 네. 뭐 강남, 서초, 용산은 일단 지역적으로 네. 상상의 나라가 된 것 같고, 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은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네. 일단 서울의 중심지잖아요.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접근성도 좋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다 보니까, 그런 입지에서 한강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곳들도 한강 벨트잖아요. 마포구도 한강벨트군요. 예, 그래서 커튼 딱 치면은 일단 한강이 쫙 보이잖아요. 보이죠. 저도 여기 올 때마다 힐링이 되는 게 그냥 보기만 해도 좋거든요. 매일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쪽이 로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이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고 싶은 욕망들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게 심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요 이상으로 수요가 조금 더 또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래가 좀 많고 물량이 많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된다면 좀 잠잠해질 텐데,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이제 물량이 더 줄어들어요. 거래가 돼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 더 그렇죠. 많이 오를까봐 집주인들이 물건을 걷어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급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확 풀어줬을 때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그때까지만 그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물량이 확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한 몇 개월 동안에. 그때 좀 상반기 때 거래가 많이 되면서 시세가 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역할들을 하는 정책이 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렇게 물건이 적은 상태에서는 한강변, 한강벨트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올라간다 말씀해 주시면 강남구 송파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에 재정지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의 강세는 계속된다. 근데 그쪽은 뭐 일반인들 시장은 아니어서 네. 어차피 이제 물건이 나오면 거래가 되는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는 또 6억 원 대출 규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6억 원 대출 규제를 이제 전에 6억 원 이상 받았던 분들은 누구냐? 그냥 원래 현금이 많았던 사람들과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면은 7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연봉 1억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6억 대출이 제한이 아니었어도 6억 이상 대출 받는 사람들이 좀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래서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산구에 있는 주택들은 6억 원 대출 규제랑 상관없이 현찰이 많은 사람들이 샀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영향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맞벌이 하게 되면 이제 1억 원으로 7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2억이면 14억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10억 원 이상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아까 마포, 성동, 동작, 강동구만 좀 주춤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초고가 지역들은 대출 규제로서 잡을 수 있는 지역들은 아니라 거기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제 한 번 또 조정이 될 거예요. 근데 됐다가 또 올라가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제일 좋은 아파트들의 수요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능한 금액까지 내오게 되면 사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빠진다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높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9월달에 한번 했었고 10월달에도 지금 할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한국도 아마 따라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금리 인하로 인해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은 그럼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금리가 내려서 이번에도 한국 금리를 내릴 타이밍이었는데 일단 동결을 했거든요. 동결을 하면서 이제 한국은행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기억이 남아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번 더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한국 금리를 내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 0.25 내릴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린다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금리가 내려왔는데 오히려 담보금리 같은 경우는 올라갔거든요. 코픽스라든지 가상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정부와 이 금융권에 있는 기조를 봐야 될 것 같고 부동산이 과열된다고 하면은 쉽게 내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오게 되면은 한국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담보대출 말고 정부도 대출을 받고 기업체도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금리 내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대출 총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줄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원까지 줄였잖아요. 지금 찌라시에 의하면은 4억 원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2억 정도 총량을 줄이기 때문에 금리랑 상관없이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더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규제적이 아니지만 이제 마포구나 성동구도 규제적으로 지정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은 아예 대출이 금지가 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이제 LTV나 DTI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내려가는 것보다 더 강한 수제가 뭐냐면은 대출 양이 줄어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내려가는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긴 하는데 대출 총량을 줄임으로써 주담보 그러니까 이쪽 주택 시장으로 들어올 좀 대출의 총량들은 이렇게 늘어나도록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6억 원 지금 제한인 게 4억 원으로 줄어들어도 지금 소장님은 집값이 서울에 좀 오르고 있는 거는 막기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래량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쪽 아까 말씀드린 대출과 상관없는 지역들은 원래 상관이 없었고,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6억 대출 받아서 나는 마포, 성동을 갈 수 있었는데,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요. 추가 대출 2억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2P라든지, 그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옆쪽으로 갑니다.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로 가죠. 그러면 이제 이게 풍선 효과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는 안 올랐을 텐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이 오를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이 오르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가 올라가죠. 그럼 이게 결국은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냥 냅두면 오르지 않을 지역들, 노도관, 금강구, 중랑구가 올라가는 것을 그냥 또 멍하니 봐야 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럼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규제를 내도 집값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의견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은 막을 수 없어요. 워낙 공급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부도 이미 선언을 했어요. 2027년도까지는 공급이 없다라고 선언했고 그래서 공급 대책을 계속 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급에 대한 뭔가 조치들이라든지 서울에 몰리고 있는 수요들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대책이 나왔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텐데 지금 정부의 정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똘똘한 한 채예요. 똘똘한 한 채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하향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지방은 지금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에 몰리고 있는 수요를 좀 지방으로 돌리자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방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 사는 거랑 다른 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거든요. 그럼 똑같이 규제를 받을 거면은 서울을 사지 지방 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방 거 팔고 서울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가 지금 이 기조로 계속 규제 1번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급 얘기해서 주택 착공 근감으로 내년에 또 수도권 입주 물량이 40% 가까이 줄어드는 듯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데 뭐 2026년, 27년, 28년 공급 문제 얼마나 심각한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통 많을 때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요 4만 5만 세대가 많은 편이고요 3만 세대가 안 되면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엔 다 2만 세대였기 때문에 적은 편이었었죠. 적은 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이 적은 공급을 커버해 줬던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가 있었냐면 다세대 빌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겠지만 아파트를 4만 채를 공급하면요 거의 같은 양으로 공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파트 숫자보다 다세대 빌라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계속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것도 오피스텔로 수요를 채워주고 있었죠. 근데 최근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전세 사기다,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세대 빌라 공급이 안 됐어요. 거의 안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90%가 급감했거든요. 오피스텔도 안 됐어요. 최근에 한 2년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에서 특히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커버해 줬던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 시장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서울 핵심 지역들은 빠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고요. 그럼 이것들은 또 경기도나 인천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었거든요. 2021년도, 2022년도는 인천의 물량이 많았습니다. 경기도도 좀 됐었고요. 근데 지금 2026년도, 2027년도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 인천도 물량이 적어요. 그럼 이제 지금 서울 수요에 몰려있고 공급이 적은 것들을 커버해줬던 서울 자체 내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이 적고요. 그리고 경기도, 인천 물량마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지역 인기 있는 아파트들의 상승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근데 3기 신도시 그럼 공급 계획이 기존 1기, 2기 그러면 신도시 값에 어떤 좀 영향 안 미치나요? 그러니까 빨리 공급이 돼야 되겠죠. 빨리.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의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답,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어요. 그렇죠. 1기는 문제는 낡았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입주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타이밍이 네. 됐고요. 2기 신도시의 문제는 네. 멀어요. 서울서. 출퇴근이 좀 불편합니다. 3기 신도시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착공을 한 게 몇 개 안 되죠. 세 가지 다 각각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럼 1기 신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재건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후계획특별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특별법으로 지정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여당, 야당 같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당과 야당이 합의 맞는 게 1기 신도시 이제 법일 텐데, 재건축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원주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눈에 수익이 보여야 되거든요. 사업성이 높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돈이 좀 조금 들어가야 돼요. 조금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 구조로 하게 되면은,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일산 정도 빼면은 다 많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이제 삼본이나 중동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야 되고 네. 분당은 사업성이 좀 나오는데 분당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1번 타자가 분당이기 때문에 네. 분당의 재건축을 보면서 다른 일기 신도시에 따라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당 재건축을 얼마나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서현동이라고 하는 단지, 시범단지라고 하는 것이 좀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잘 돼야지 다른 일기 신도시가 빠르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당의 재건축이 망하면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기 신도시는 이미 좀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서울서 먼 거거든요. 빨리 광역교통망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제 파주, 운정, 동탄 이런 데들이 이제 그 2기 신도시인데 GTX가 일단 연결이 돼 있습니다. 빨리 삼성동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추가 개통이 돼야 되고요. GTX-B, GTX-C가 빨리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되어야지 2기 신도시의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착공만 하면은 5년 걸리기 때문에 이것 제가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는 전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일단 무조건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엉뚱한 거 기다리지 말고. 3기 신도시 싸거든요? 네. 입지도 좋아요. 심지어는 입지가 얼마큼 좋냐면은 2기랑은 비교할 것도 없고요. 1기보다 서울에 가까워요. 그러면 살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3기 신도시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벌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들어가서 한 10년 되면 다 차거든요. 학교도 생기고 학원가도 생기고. 1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10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믿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또 빨리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3기는 저는 분양 받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3기의 문제가 뭐냐면은, 김현미 장관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약속했던 금액이 있어요, 분양가가. 그 금액보다 최소 2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비싼 게 아니야. 지금 그 2억 오른 금액도 지금 싼 거거든요. 다른 데 비합치면. 그래서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오면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활성화가 좀 빨리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기, 2기, 3기에 제가 지금 장단점 말씀드렸고 제가 거는 기대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정책적인 측면, 소비자 측면에서 활용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대표적으로 어떤 데들이 있죠? 일단 크게 6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분양한 데가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이건 아마 내년 12월 달에 한 단지가 입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남양주 앙숙, 남양주에 있는 거고요. 여긴 GTX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하남 교산이에요. 강남 가깝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다음 인기 있는 데가 이제 고양 창릉. 고양 창릉은 좋은 게 뭐냐면은 GTX A역이 하나 있어요. 28년도에 개통을 하는데 여기 먼저 개통돼요. 아파트보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들어서면은 강남 삼성동까지 1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창릉도 강추. 예, 그리고 부천 대장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과 가까운 곳에 있고, 부천이라고 하는 인프라와 서울 인프라를 같이 쓸 수 있는 괜찮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작아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과천이 있어요. 과천은 딱 7,000세대거든요. 네. 과천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네. 완판될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할 때 제가 옛날에 듣기로 분당과 일산이 가격이 똑같은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초반에 그랬죠.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산은 재건축이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추가 분담금을 넣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일산에 있는 이제 새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싼 거예요. 기존 구축을 사서 추가 분담금 넣는 것보다. 그러면은 재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주변 아파트, 기존 아파트들 가격이 싼 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분당은 좋은 게 거기 판교라고 하는 입지가 있거든요. 판교는 이제 거의 평당 1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에 구축 사서 추가 분담금을 넣어도 1억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은 다들 기다리고 있죠. 옛날엔 가격이 비슷했는데 지금 달라진 게 강남가에 집중 걸 때문인가요? 아니면 딴 것 때문인가요? 강남가의 접근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분당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좋아요. 분당 구 안에 뭐가 있냐면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자리가 집중되어 몰려 있습니다. 7만 5천 명이 출퇴근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1이 꽉 찼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 2도 작년에 오픈했는데 다 찼어요. 3도 지금 오픈했는데 다 찼고요. 지금 4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선망해하는 그래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설계하는 회사들도 있고 모든 인터넷 IT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기업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분당에 있어요. 강남보다 더 좋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자,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가 재정비될 때 혹시 투자를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은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5대 신도시는 다 해당이 되고 심지어는 선도지구도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분당은 지금이라도 무조건 들어가세요. 지금이 최저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기 때문에. 언젠간 되긴 되겠지만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담금을 했을 때 주변 아파트보다 싸야 되는데 주변 아파트가 더 싼 거예요. 심지어 새 아파트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주변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기 신도시에 지금은 분당은 재건축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일기 신도시는 새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사업성이 안 보여서 예, 그런 것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